분명히 ESG는 광폭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세답족백 효과입니다. 세답족백이란 남의 빨래를 나의 발로 꾹꾹 밟아서 해주다 보면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진다는 사자성어입니다. ESG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사가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도 반드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중요한 효과 하나가 ESG 평판입니다. ESG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2004년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에서도 ESG 경영을 잘하면 기업 가치에 점차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평판과 브랜드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며 ESG를 권고하였습니다. ESG 평판이 좋은 회사가 ESG의 흐름 속에서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기업들은 ESG 평판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면서 ESG를 더욱 실천할 것이고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은 ESG 평판이 좋은 회사를 지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ESG에서 평판은 부와 직결됩니다. ESG를 잘 하지 못하면 기업의 부는 담보될 수 없고 ESG를 잘하면 기업의 부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ESG 생태계 속에서는 ESG를 체계적으로 경영하고 ESG 평판이 높은 회사가 지속 가능을 넘어 영속 가능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ESG로 몰린다. ESG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심지어 개인도 지구와 공존하는 친환경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돈을 번다. 이렇게 강력한 ESG는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ESG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생각하는 착한 경영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정의로운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착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에게 지갑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며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지구적 재난을 모두가 다 함께 겪고 인지하게 됐고 정치적으로 이에 채택하게 된 ESG, 환경정책이죠. 당연히 기업 경영진들의 투자와 관련 분야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행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민으로 개인 투자자로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삶의 힌트이기도 하고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핫트렌드 키워드인 ESG 경영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숙명여자대학교 문성우 교수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G를 쭉 연구해온 한국 ESG학회 문성우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자의 책 중에서 가장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부탁드리곤 하는데요. 네. 지금 읽어주신 구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ESG를 사실 요즘은 전부 다 궁금해하시고 그쵸. 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주식을 하시거나 또 어디 심지어 면접을 보러 가도 또 물어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ESG가 뭘까? ESG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될까? 그게 제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세답족백이었습니다. 남의 네. 빨래를 발로 밟아서 하다 보면 내 발 뒤꿈치도 깨끗해진다는 사자성어처럼 ESG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벌고요. 또 돈을 벌다 보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선순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ESG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ESG에 대한 과대평가도 있는데 결국은
돈 버는 것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같이 맞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 멋진 일이네요. 아름다운 선순환의 경영 네. 논리네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요즘은 ESG 전문가를 찾는 게 ESG 비전문가를 찾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 정도로 ESG 전문가가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ESG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된 지식을 좀 단정하게 그리고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거품 없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컴팩트하게 그리고 네. 최대한 쉽게 ESG 지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처음에 책들이 나오면 ESG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듣고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책을 쉽게 쓰거나 정리된 책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딱 맞는 그런 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ESG가 아주 난립니다. ESG를 모르면 어디 가서 대화 끼기도 어렵고 또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뭐 뉴스를 보면 온통 ESG 얘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1년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ESG하고 메타버스일 겁니다. 네, 두 가지를 도무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 가운데 ESG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사실 그 단어나 뜻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란 뜻이고요. 사실 이제 지배구조라는 게 조금 낯선 단어인데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죠. 환경은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많이 들었고요. 사회는 사실 딱 정리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회적인 문제, 뭔가 사회적인 갈등, 뭐 젠더 갈등이나 차별 문제 이런 거를 점점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익혀져 가고 지배구조는 사실 기업에 다니신 분들도 약간 좀 애매하게 보이시는 건데 지배구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업이, 기관이, 심지어 국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고 공감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게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ESG가 개인적으로도 적용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어디 갔을 때 일회용 컵 안 쓰고 좀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같은 경우는 남에 대한 배려,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책임이고요. 지배구조는 예를 들면 가족이시다 그러면 집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혼자 내리지 마시고 가족들 의견을 묻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같이 합의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ESG죠. 그래서 ESG의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ESG를 한번 듣고 그거 뭐 환경, 사회, 그 다음에 뭐 투명한 의사결정 이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덮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ESG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알았던 단어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ESG 펀드니 무슨 투자 상품이니 막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건가? 그리고 또 ESG는 이게 서양에서 발전된 개념이라서 영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보려고 하면 그냥 영어가 쏟아져요. ESG에 관한 뭐 책이나 내용이나 뉴스는 그냥 인터넷에 쳐보시거나 서점에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상 뒤져서 열어보고 읽어보면 한 3장, 4장 넘기다 너무 복잡한 겁니다. 일단 뭐 UN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ESG가 뭔지는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환경, 사회, 투명한 의사결정. 그냥 간단합니다. 환경 보호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사회적으로 뭔가 옳지 못하고 좀 배려가 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직장 갑질이라든지 또는 사람에게 무례한 거, 배려 없는 거, 또 성차별하는 거 등등 전부 다 그냥 사회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투명한
의사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직장에서도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때 투명하게, 건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물으세요. 이 ESG가 오래 갈까? ESG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찾아보면 작년 한 추석 때부터 ESG 단어를 찾는 그 데이터 양이 엄청 뛰어오릅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팬데믹으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ESG라는 단어가 막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올해 연초에 큰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높은 분들이 갑자기 ESG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제서 이제 ESG를 찾아보고 또 ESG가 그야말로 돌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ESG가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해졌나? 사실 전부 다 마스크 쓰시고 하루하루 생활하시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신데 갑자기 무슨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얘기를 하나? 왜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져서 우리 삶을 통통 이렇게 감싸고 있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걸 잘 모르면 주식에 투자할 때도 뭔지 좀 사실 조금 막막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데 가서 투자하려고 하면 ESG 상품에 투자하세요. 그린 상품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왜 ESG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ESG가 왜 갑자기 떴을까? 분명 우리나라에선 갑자기입니다. 정말 데이터 양을 봐도 딱 1년 됐습니다. 뭐 1년 조금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ESG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왜 중요해졌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이 ESG가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을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ESG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 왜 갑자기 떠올랐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SG가 중요해진 이유는요. 첫 번째, 기업의 성과, 숫자로 나오는 성과보다 안 보이는 성과에 대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선행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굳이 그 기업에 저희가 막 재무제표나 무슨 손익계산서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기업 좋다더라. 그 기업 착한 일을 한다더라. 그래서 뭐 제품도 사고 그 기업에 응원도 보내고 이럽니다. 즉 숫자를 보는 재무성과가 있었다면 이제 그 숫자 외에 성과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등생이면 됐습니다. 기업이 우등생이면 됐어요. 그냥 공부 잘하면 오케이. 왜 집에서도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야, 다 필요 없다. 공부 잘하면 그냥 네 시간 네가 쓰고 알았어. 오케이.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런데 ESG는요. 우등생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우등생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범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등생이면서 모범생. 그동안은 모범생 아니었어도 됐어요.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내가 투자해서 그냥 수익만 많이 나오면 그 기업이 모범생이든 심지어 불량 학생이라도 모르고 눈 넘어갔어요. 그냥 그 회사가 돈 알아서 벌겠지 이러고서 나한테 일정한 수익률이 나오면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우등생이기만 하면 뭐해. 인성도 안 좋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냥 돈만 시장에서 벌어가는데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받는 것도 사람들이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등생이면서 모범생인 기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기업이 없었다면 찾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나온 겁니다. 이거 봐. 공부 잘하면서 모범인 친구들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범생인 친구들의 공통 요소를 보니까 환경적인 책임을 지고요. 사회의 갈등을 잘 해소하고 늘 회사 안에 지배구조가 투명하더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요소를 뽑아서 이거를 모범생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우등생이면서 모범생. 우등생은 내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금융기관들에서 다 알아서 봐줍니다. 뭐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경제신문을 봐도 나오고 그냥 보면 다 어느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맨날 뉴스가 나옵니다. 성적표 늘 나오는데요. 학교 성적표. 근데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모범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모범생을 알아보는 방법을 점점 사람들에게 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 기왕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돈을 투자하실 때 우등생에게만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등생이면서 모범생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모범생이자 우등생에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은 당연히 계속 성적이 오르고 계속 인성이 좋을 확률이 높죠. 옛말에 왜 효자 흉내되다 보면 진짜 효자 된다는 말 있죠. 예. 그냥 나는 잘 못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잘해 그러고 상 주고 이러면 잘하게 돼요. 예. 갑자기 나 이제 상 안 받을래 이러지 않고요. 그래 기왕 내가 우등생이고 모범생인 거 더 잘하자. 사람뿐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인 인간입니다.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도 더 오르고 인성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비재무성과가 재무성과화 되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모범생은 그냥 좋지, 뭐 괜찮아, 착해 이거였다가 지금은 아니야, 모범생이 아무래도 공부도 더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나중에 잠재력도 크고 오래 가지 않을까? 즉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우등생에서 모범생까지 찾게 된 게 바로 ESG입니다. 비재무성과의 재무성과, 즉 우등생 더하기 모범생, 우범생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도 변화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돈 맡겨두면 뭐 S전자 같은 경우 오르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깊이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좋은 일을 하나, 잘 하나, 사업도 잘 하나. 예전에는 미국의 기업들, 전 세계 큰 기업들은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아가면 돼 라고 했던 주주제일주의로 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주주가 최고였습니다. 그 주주가 왜 최고였냐? 우리가 이렇게 손익계산서 보면 맨 끝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당기순이익을 갖고 나누는 게 주주입니다. 그 사이에 월급도 빠져나가고 인건비요. 그 사이에 협력사와 일한 생산비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남는 돈 갖고 나눠 갖는 게 주주니까 주주를 제일 위해야 된다. 순이익이 안 남으면 주주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그냥 무조건 주주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꼭 그건 아닌 거예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종업원도 월급을 못 받을 수 있고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협력사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주는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당연히 리스크를 지는 건데 직원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협력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고객도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하려는데 거기 회사가 망해갖고 더 이상 반품을 할 수 없으면 교환을 할 수 없으면 고객도 손해잖아요. 사실 손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객, 협력사, 종업원 전부 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주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봐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좀 골고루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기업이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우범생을 찾아야겠어. 우등생이면서 모범생. 그리고 내가 진짜 좀 관여를 해야겠어. 돈만 맡겨놓지 말고 만약에 주주총회가 열려서 이상하게 의사결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반대표도 던지고 좀 회사가 우등생이면서 모범생이 가는데 내가 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도 누군가의 우리 가족이 누군가 어떤 회사의 종업원일 수 있고 뭐 우리 또 집안이 어떤 회사의 협력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팔짱 끼고 뒤로 있을 게 아니라 나부터도 골고루 책임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해서 ESG가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큰 돈을 맡은 기관 투자자들이 별로 벌이가 신통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돈을 맡긴 자산가들에게 할 변명이 있어야 되니까 ESG를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리고 ESG를 잘하게 하려면 우리가 돈을 약간 손실이 나도 오랫동안 묵혀놔야 된다라고 좀 변명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논리보다는 더 강한 논리는 투자자들이 확실히 좀 변했어요. 그런데 왜 ESG가 그럼 이렇게 힘을 받을까? ESG랑 비슷한 CSR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도 뭐 ESG랑 영어도 세 글자 비슷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ESG는 힘을 받을까? 주주제일주의로 가장 덕을 받던 사람이 누굴까요? 주주들이죠.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 ESG는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만 1등으로 놓지 않아도 돼. 이해관계자를 전부 다 살피고 그 대신 우등생이자 모범생이 돼. 그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꾸로 뒤로 한 발 물러나서 나뿐이 아니고 딴 사람들도 골고루 봐. 난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딴 사람들을 다 골고루 봐. 그 사람들을 다 배려해. 그리고 회사가 오래 갈 수 있게 좀 해줘.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니까 기업들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ESG가 투자자들, 제일 1등에 섰던 혜택을 받던 주주들이 거꾸로 주장하면서 ESG가 힘을 확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예를 들면 어른이 계세요. 그래서 어른만 열심히 모셨는데 그 어른이 어느 날 나만 안 돌봐도 되니까 가족들 좀 전부 다 골고루 돌봐라. 나도 그냥 그렇게 이 가족들 중에 하나니까 나만 너무 돌본다고 쩔쩔매지 말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뭐 깊은 행사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좀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자 라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것처럼 주주제일주의에 있었던 주주들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ESG를 요구하니까 기업들은 누구한테 가서 변명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거예요. 주주들의 얘기를 듣자. 그래서 ESG를 강하게 시작하게 된 거죠. 블랙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을 움직인대요. 1경원. 우리 뭐 사실 숫자도 아니고 이건 그냥 개념상 머리에 있는 건데 1경원을 움직이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이제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하나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운용하는 회사고 수익률만 높으면 지금까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느냐? 에너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에너지 회사들은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부 회사는 막 시추를 하고 석유를 파고 뭐 파이프를 묻고 석탄을 캐고 이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회사에도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경원을 움직이는데 늘 환경단체들이 이 회사를 아주 싫어했어요. 당신들이 돈을 대니까 그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 석탄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늘 이 레리 핑크나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싫어하다가 2018년에 가짜 편지를 한번 냈습니다. 레리 핑크가 쓴 것처럼 우리는 이 석탄 회사나 뭐 이런 환경을 해치는 회사에 전부 다 주식을 갖다 팔 거다. 앞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 안 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실제로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레리 핑크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닌데. 레리 핑크가 1년에 한 번씩 주주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처럼 환경단체들이 가짜 편지를 내니까 레리 핑크 회장은 깜짝 놀라서 자기 소셜미디어에 급히 올립니다. 가짜 편지입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여기서 레리 핑크 회장은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자산관리사로서 기업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좀 가질 거다. 쉽게 얘기해서 우등생만 아니고 약간 우리도 모범생이 돼보겠다라고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엔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요. 아니다. 이제 우리는 슬슬 뭐 환경도 생각하고 좀 그러겠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주뿐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자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는 아예 아니야. 그냥 ESG 구분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환경이나 기후에 더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뭐 서양이라고 해서 모두 서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상이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매년 불이 나요. 매년 불이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도농장이 매년 불이 나서 미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유럽 같은 보면 얼마 전에 독일엔 홍수가 엄청 났었고 뭐 가뭄에 폭설에 막 말도 안 되게 뭐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따뜻한 나라가 갑자기 폭설이해서 겨울 점퍼를 꺼내입고 이런 기후 위기를 많이 겪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국 사람보다 기후 위기에 더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민감하고 인식을 많이 하게 됐죠. 레리 핑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기후 위기가 와서 어떤 지역이 그 폭설이나 예를 들면 뭐 폭우로 태풍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이거 분명히 기후 문제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렇죠? 집도 무너지고. 그럼 이거는 가난은 ESG 중에 어느 문제일까요? S 문제예요.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E의 문제겠느냐, S의 문제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걸 구분하는 건 이제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SG의 선봉장이 됩니다. 기업은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대주고, 돈 꿔주고, 일경원이나 돈을 대주고 있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아예 ESG를 4년 전부터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회사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다 빼버려요. 뭐 몇백억씩 빼버리니까 회사가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넣었다 뺐다고 아예 돈도 안 대주고 이러니까 기업들은 또 ESG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레리 핑크 회장은 이렇게 ESG를 외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등생이자 모범생이 오래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투자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나는 시장 수익률만 주면 좋아. 나는 시장 수익률만 보장되면 돼. 그러니 내가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좋은 일 하는 회사에는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 시장 수익률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다 좋은 일 했어. 꼭 막 20% 30% 줄 필요 없어. 지금 정기적금 뭐 이자율 예를 들면 한 5%만 보장해줘도 난 그냥 적금에 넣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라는 임팩트 투자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ESG가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제가 지금 1편, 2편, 3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인 게 뭐였을까요? 돈입니다. 다 지금 돈 얘기입니다. ESG는 결국 지금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돈으로 구동되고 있는 경영 요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가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하고 EU가 우리가 서로 환경이 최고야.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거 우리가 더 잘 돌보고 있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우리는 이전부터 시작했어라고 미국과 EU가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후 문제는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ESG를 얘기할 때 훨씬 더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았죠. 잘 먹힌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EU가 막 싸우면서 ESG 얘기했을 때 이거를 못 쫓아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자기들이 지금도 아직 석탄도 많이 쓰고 사회적으로도 아직 뭐 갈 길이 멀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도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미국과 EU가 ESG 갖고 막 얘기할 때 자기들은 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는 손해보지 않는 경쟁인 거예요. 적어도 EU와 미국이 둘만 싸우면 되는 게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ESG를 내세우면서 서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겠다고 ESG에서 1등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판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물었어요. ESG를 왜 합니까? 돈 법니까? 시작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죠. 외국 기업들은 돈을 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금 ESG에서 1년 만에 떼부자가 됐다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돈도 아직 버는 게 확실치 않은데 왜 합니까? 아, 우리 회사 평판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합니다. 예. 자,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져 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평판이 뭔지 아실까요? 평판? 개인 평판이 있죠. 예, 그 사람 어때? 예, 그게 평판입니다. 그 친구 어때? 예, 어때?가 평판입니다. 기업도 평판이 있습니다. 기업의 평판은 뭐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가진 사회적 기억입니다. 사회적 기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업이든 한 번 안 좋게 보면 웬만해서 회수가 안 돼요. 웬만해서 복구가 안 됩니다. 왜? 역사적으로 쭉 기억을 해왔고요. 나만 기억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게 평판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도 비슷하고 저 사람들한테 물어도 비슷하고 그 비슷한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평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저 기업 어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이 그 기업 나빠 그러면 나쁜 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체와 관계없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 어때? 그 기업 괜찮지 않아? 그러면 막 취준생들도 거기 취직하고요. 투자자들 돈을 넣고요. 이 평판이 중요해져간 세상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인터넷으로 검색 엔진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쳐봐요. 저 회사 진짜 좋은가 나쁜가, 평판이 어떤가 쳐보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하는데 SNS를 키보드 자판에서 한글로 바꿔서 치면 눈이 됩니다. 눈. SNS는 눈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눈으로 그 기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특히 누군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하루 안에 다 퍼져요.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지는데 누구 어떻게 됐다더라 나쁜 얘기는 잘 퍼집니다. 그러니 심지어 평판에 부정적인 그 측면이기도 한데 가짜 뉴스도 많이 퍼져요. 어쨌든 뉴스의 확산 속도가 디지털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평판을 갖고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그걸 퍼나릅니다. 디지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안 좋다. 어디를 반대하는 모임.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누구 불매운동 모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디지털로 막 퍼나르던 거를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 퍼지고요. 오프라인에서 다 퍼지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회사 ESG를 잘 못해. 이 생존이 어려운 겁니다. 예. 환경도 생각 안 하고 사회적인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회사 안에서 의사결정할 땐 그냥 자기들끼리 문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한데 얼마나 그 회사의 평판이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평판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택시를 하나 불러도 택시 기사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별을 몇 개 줄지. 예.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음식 시키시면 댓글, 그죠? 별점,
지금 사실 우리가 평판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평판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았죠. 그게 바로 ESG입니다. 예. 그래서 ESG는 결국 오래 갈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장했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ESG 요소를 찾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중요한 요소로 매기고 있고 기업도 결국은 ESG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미 우범생들이 있는 겁니다. 우등생이자 모범생들이 있어서 ESG는 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ESG는 앞으로도 아주 오래 갈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동안은 돈을 투자하시는 동안은 몇십 년이 되더라도 ESG란 단어는 안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기에는 이미 너무 판이 커졌고요. 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온통 ESG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는 오래 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ESG 결정판을 총정리를 들은 것 같은 그렇죠? 네, 예, 요즘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업과 지자체, 금융권, 중소기업까지 뭐 어디든 ESG 경영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ESG를 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네. ESG를 착한 기업이 잘한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전부터도 착한 기업들이 있었죠. 예. 또 물론 나쁜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ESG는 착하냐 악하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영리하냐 안 영리하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등생이면서 모범생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네. 그래서 ESG는 현명한 기업, 스마트한 기업, 똑똑한 기업, 그리고 본성이 선한 기업이 당연히 잘하겠죠. 예. 그리고 업종도 사실 중요합니다. ESG를 잘하는 기업들 중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산업이 꼭 도움이 될까라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네.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ESG를 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네. 업종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똑똑한 그런 기업들이 잘하는 기업들이죠. 네. 네. 창업을 하더라도 네. 그런 투자 환경을 잘 이해하고 네네.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네. 네. 어떤 현상은 이제 유행처럼 반짝 지나가기도 하고 네. ESG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의 욕망, 이제까지 이 자본주의 역사를 만들어온 이 지구의 욕망이 과연 멈출까? 이게 사실 의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예, 멈추지 않을까? 이것도 한때 유행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ESG가 이게 오래 갈 것 같은 이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회사 밖에서 외친 거긴 한데 네네. 즉 뭐 고객도 외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종업원도 외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네. 그리고 학자들도 외칠 수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정부도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사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버텨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돈을 든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건 꼼짝을 못 합니다. 네네. 집에서 용돈 주시는 부모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등생이 안 되고 모범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기업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투자자들, 주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투자자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업은 안 바뀔 수가 없고요. 네네.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얘기 안 했으면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네. 환경을 보호하는 거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또 네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또 회사가 굳이 뭐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바꾸라는데 때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든 투자자들이 일일이 다 보고 우리가 그걸 인게이지먼이라고 하는데 일일이 다 관여해서 다 들여다보고 괜찮네. 그러면 그때서야 돈을 투자하고 돈을 지원하고 대출해주고 심지어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깎아주기 때문에 회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하면 할수록 유리해지니까. 그렇죠. 예. 네네. 안 하면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돈을 안 대주니까요. 네. 예.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가진 선의와 네. 그다음에 실제로 경제적인 수익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네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복한 사회적 선순환이 문화적으로 좀 정착이 되어가고 네, 좀 더 네. 깊이 있게 논의들이 되어간다면 예. 지구가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럼요. 들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준생들 같은 경우까지도 이게 이렇게까지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면접에서 얼마 전까지는 4차 경영에 관해, 그렇죠. 4차 산업에 관해서 예,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ESG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면접하는 취준생들까지도 공부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돼버린 게 ESG다 보니까. 네네. 이 자격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전문 자격증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ESG를 가지고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뭐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회사들이 생겼어요. ESG 등급을 매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회사가 신용 등급은 B급 정도인데 ESG 등급이 A예요. 그러면 그 등급을 다 보고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거든요. 네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신용 등급은 되게 좋은데 ESG 등급이 C입니다. 형편없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꺼려하죠. 네네. 그래서 이 평가 비즈니스, 평가 산업도 생겼고요. 또 뭐 네네. 자격증도 생기고 할 텐데 예, 예. 어쨌든 ESG를 올바로 끌고 가는 방향이라면 저는 그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ESG란 내용은요, 사실 어떤 상업상의 필요로 왜곡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기준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소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ESG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이유가 그걸 만들었을 때 과연 세계에서 받아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네. 이것만큼은 독자들이 ESG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핵심 요약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네. 마지막으로. 예. 네네. ESG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착한 의미, 선한 가치로 많이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쵸. 또 덕분에 수용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ESG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그리고 ESG는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를 갖고 싶으시면 ESG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기업에 투자하는 것뿐이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이 ESG에 맞춰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ESG를 잘하면 돈이 생기고요. ESG를 못하면 돈이 안 생길 겁니다. 새로운 하나의 체계가 네네.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사람도 ESG적이길 바랄 거고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지금 ESG 등급을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새로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던 가치가 요소가 생긴 거네요. 가치가 투자자들에 의해서 기업으로 이식이 된 거죠. 네. 원래 ESG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네, 네, 지속가능 네. 발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거 뺏지 말고 그냥 우리 세대에서 지금 살자.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문제도 덜 만들고 그쵸.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먹고 살 국리를 하자. 그래야 미래 세대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게 ESG고 결국 거기에는 인간들이 인류가 전부 다 잘 살고 싶고 여유롭게 궁핍 네네. 없이 결핍 없이 살고 싶은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ESG는 정말 필수 요소고 ESG와 돈을 분리해서 막연히 어떤 선한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다. 그렇죠. 과거엔 선한 일에는 돈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선한 일에 돈도 따른다. 네. 예, 또 돈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시각을 바꾸고 굉장히 진지하게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 대기업
오너가 ESG 경영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ESG 경영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모으는 일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운동 중에 플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데요. 우리 개인부터 이렇게 작은 실천, 선한 실천으로 건강과 환경을 모두 함께 지킬 수 있다면 지구도 지키고 우리의 행복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